2023년 9월 23일 대구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유영철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었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이 수감되어 있는데요. 2009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정남규도 죽기 전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죠. 2023년 사형집행시설 점검 결과 사형집행시설이 설치된 교정시설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곳이 서울구치소 한 곳으로 밝혀져 유영철이 이감되면서 사형이 집행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 유명 연예인이 구속되면 대부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죠. 2023년 12월 서울구치소에 영양 가득한 초호화 식단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요 메뉴로 사골곰탕, 대파 육개장, 물만둣국, 돼지 통마늘 장조림, 소고기 미역국, 떡갈비, 떡국, 닭볶음탕, 소고기 묵국, 소고기 해장국, 과일, 국내산 배추김치 등이었고 성탄절과 새해에는 특식으로 육아도 제공됐어요. 현재는 국민들의 혈세로 서민도 먹기 힘든 음식을 제공한다는 논란으로 부식물 차림표 공개를 중단했죠. 앞으로 말씀드릴 사건의 범죄자들이 과연 이 좋은 식단을 먹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사실 화가 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사건이지만 다시 한번 이들의 악랄하고 끔찍한 범행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두영, 그는 부산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는 암으로 투병하고 있었고 정두영이 2살이 되던 해 끝내 사망했죠. 남편의 죽음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정두영의 어머니는 아기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거나 영양을 공급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이들을 삼촌 집에 맡기고 재혼했어요. 하지만 정두영이 5살이 되던 해 삼촌마저 조카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아원으로 보내버렸죠. 그리고 정두영이 7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고아원으로 찾아와 정두영을 새아버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대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였으면 좋겠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과 이부 형제들과의 갈등이 커지는 바람에 정두영은 도로 고아원으로 보내졌죠. 선천적으로 작은 체구 때문에 고아원 안에서 놀림과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다 성장한 후에도 키가 164cm였으니 어렸을 당시에도 많이 작았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때 체득한 게 살아남는 방법은 오로지 폭력뿐이라는 거였죠. 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정두영은 고아원에서 나온 뒤 범죄를 생계수단으로 삼아 살기 시작했어요. 정두영이 18살이었던 1986년 5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마주친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자기를 검문하던 방범대원 43세의 김 씨를 골목길로 유인해 가슴을 칼로 찔러 살해했고 이 일로 11년을 복역했어요. 그리고 1998년 6월에 출소했는데 출소 직후에도 절도를 하는 바람에 6개월을 또 수감 생활을 했죠. 1999년 3월 2번째 출소 후 본격적으로 강도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시 이미 전과 팔범이었어요. 출소한 뒤 불과 2개월 만에 가정집을 털다가 잡혔는데 이번엔 불구속 처리돼 풀려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999년 6월 2일 부산광역시 부민동에 부산고검장 관사 옆 저택에 침입해 2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가 마주친 50대 여성 이 씨를 욕실로 끌고 들어가 망치로 머리를 수에 내리쳐 살해했어요. 이 씨는 이 저택에서 일하던 가정부였죠. 사실 먼저 침입을 시도했던 집은 부산고검장의 관사였는데 당시 이사 준비로 짐을 거의 빼놓은 상태라 훔칠 것이 없자 옆집으로 이동한 거였어요. 그리고 3개월 뒤 부산 서구 동대신동의 6층짜리 빌라의 지붕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합니다. 정두영은 먼저 들어간 집에서 900만 원을 훔치고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이동했는데요. 이때 방 안에서 나오던 가정부인 50대 여성 조 씨를 발견하고 역시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죠. 한 달 뒤 1999년 10월 2일에는 울산 남구 옥동의 한 2층 단독주택에 집 옆 놀이터의 담장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했고 집에 있던 50대 어머니 정 씨와 20대 아들 안 씨를 각각의 방에 가둔 후
둔기로 수차례 가격해 살해했어요. 정 씨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고 아들 안 씨는 살아있었는데 피범벅이 된 채 현관에 쓰러져 있는 안 씨를 이웃들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들 안 씨 역시 사망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웠던 건 20대 아들 안 씨는 키가 180cm에 몸무게 100kg이 넘는 거구라 정두영을 쫓아냈는데 집에 침입할 때 현관 앞에 비치된 공구함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정두영이 현관으로 도망가 망치를 들고 안 씨에게 반격을 해 쓰러뜨린 거였어요. 출소한 지 1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벌써 4명을 살해한 겁니다. 그리고 반년이 채 안 됐던 2000년 3월 11일에는 부산 서구 서대신동 가정집에 침입해 30대 여성과 40대 여성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살해했고 운동을 마치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온 또 한 명의 여성을 중상이 되도록 때리다가 여성이 아기가 있다며 살려달라고 호소하자 아기 잘 키우라며 신고하면 죽인다는 말과 함께 이불을 덮어 씌운 뒤 살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망한 사람은 생존자의 언니와 가정부였어요. 피해자를 살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엄마에게 버림받은 것으로 인해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가 엄마 없이 살 것이 불쌍해서 그랬다고 했죠. 이때 천만다행으로 살아난 생존자의 증언으로 정두영의 몽타주가 만들어집니다. 이후 서대신동 가정집에서 금고를 깨고 6,700만 원의 금품을 강취하고 도주하는 데 성공했어요. 당시 금고를 깨려고 아령으로 3시간 가까이 금고를 내리쳤는데 이웃 할머니는 근처에서 공사한다고 생각했죠. 한 달 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모 철강회사의 회장과 조선족 가정부 손씨 그리고 회장의 친척 할머니를 잔인하게 구타했는데요. 회장과 가정부는 사망했고 기절했던 75세의 할머니가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현장에 두고 떠났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져 겨우 목숨을 건졌죠.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난 2000년 4월 12일 충남 천안시 원천동에 위치한 55세의 사업가 박 씨의 자택에서 인질극을 벌이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집을 뒤져봐도 돈이 될 만한 물건이 나오지 않자 집에 돌아온 여성을 협박해 남편에게 돈을 뽑아오도록 전화를 하게 했는데 아내가 평소와 다른 말투를 쓰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한 명이 대신 돈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정두영이 나왔을 때 가스총을 쐈죠. 하지만 쓰러지지 않고 담을 넘어 옆집으로 도망치는 예상 밖의 상황에 추격전이 펼쳐졌고 가까스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정두영은 불신검문에 대비해 빈손으로 다니다가 낮 시간에 부유층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다가 집에 사람이 있으면 목격자는 살려두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부녀자든 노인이든 가리지 않고 죽여버렸죠. 집안에 둔기로 쓸만한 게 있으면 그걸 흉기로 사용했고 없으면 맨손과 발로 죽을 때까지 구타하는 등 살해수법도 잔혹했습니다. 왜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급해서 그랬는데 어쩌면 내 안에 악마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어떤 사건은 피해자를 둔기로 죽인 뒤 돈을 훔친 강도살인 같고 어떤 사건은 돈 될 만한 걸 약간 훔쳐 강도살인으로 위장하고 피해자를 잔인하게 죽인 원한살인 같기도 해서 경찰도 처음에는 몇 건의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또 사건 현장에 크기가 다른 2개의 발자국을 남겨놓는 교활함도 보였어요. 정두영은 나중에 친형을 만났는데 친형 정부영은 금은방을 가장한 장물합이었죠. 그래서 정두영이 돈 될 만한 걸 훔쳐오면 형이 팔아치웠습니다. 그는 형에게 한 여성도 소개를 받게 됐는데 강도살인을 진행 중이던 2000년 2월부터 이 여성과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정두영이 그 여성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범행 행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숨기면서 살았어요. 동거녀와 그녀의 부모는 정두영을 술, 담배도 안 하고 말수가 적으며 점잖고 매너 있는 성실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을 정도니까 말이죠. 체포 이후 해당 여성이 공범이 아니었나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극구 부인하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정두영이 이 정도로 그 여성과 가정을 차리는 것에 집착한 건 어린 시절 2번이나 어머니에게서 버림을 받는 등 불우한 가정 환경을 겪어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강박적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정두영이 절도로 얻은 돈을 차곡차곡 모아놔 검거 당시 통장에 1억 3천만 원이 있었어요. 최종 목표는 10억을 모으는 것이었고, 그러고 나면 결혼해서 PC방 같은 것도 차리고 아파트를 마련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정두영은 2001년 1, 2심에서 강도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형이 확정됐죠. 그리고 작물 처리를 해준 전당포 주인 김씨와 금은방 주인 형 정부영도 건고됐고 둘 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정두영은 남들처럼 행복하게 사는 가정을 갖기 위해 아무런 죄책감 없이 9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그리고 2016년 8월 6일 수감되어 있던 대전교도소에서 탈옥을 시도하다가 성공할 뻔했지만 다시 붙잡혔고 현재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어 사형수로 복역 중입니다. 유영철, 그는 전북 고창에서 3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유영철과 이란성 쌍둥이죠. 아버지는 본처를 버리고 세컨드를 둔 상태였는데 유영철의 어머니는 생활고에 갓 태어난 유영철을 죽일 생각까지 했어요. 유영철의 가정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아버지의 폭력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는 고창에 있는 무당이었던 할머니 집에서 자라다가 6살이 되던 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계모와 계모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게 됐어요. 유영철의 아버지와 계모는 밤만 되면 유영철에게 폭력을 휘둘렀죠. 이후 거주지를 옮겨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면서 초등학교에 다시 입학하게 됩니다. 초중고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서 보냈어요. 중학교 1학년 무렵 아버지가 사망하고 유영철과 형제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죠. 초등학교에 입학한 유영철은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림과 운동의 소질을 보이던 아이였으나 그것보다 개구리를 잡아 목을 비틀고 해부하는 걸 더 좋아했어요. 동물에 관심이 많던 유영철은 친구들한테 나중에 의사가 되겠다고 했죠. 중학교 입학한 후에는 조금 더 밝아진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싸움을 잘하던 유영철은 주변 고등학교 폭력 조직과 싸움을 벌이고 선더부 반장을 맡아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보면 선배라도 무릎을 꿇게 하거나 선생님 대신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던 학생을 폭행하는 등 폭력성을 보이기 시작했죠. 이후 화가가 꿈이던 유영철은 예술고등학교에 지원했지만 정록생명인 색약으로 불합격해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공업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1988년 8월 23일 절도로 구속되어 소년원에 들어간 뒤 결국 학교를 자퇴했어요. 1991년 수차례 절도죄로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잡범이 된 유영철은 1993년 황씨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또 절도죄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출소한 유영철은 1994년 10월 아들을 등남한 이후 아침에는 웨딩숍 사진관에서 일하고 밤에는 불법 퇴폐업소의 업주들을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2000년에는 보다 못한 아내가 신고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사창가에서 일하던 15살의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3년 6개월을 다시 복역하게 됐어요. 복역 중이던 2000년 12월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죠. 사회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유영철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려다 마음을 바꿔 무차별 연쇄살인을 하기로 마음먹고 수감 생활 중 앞서 말씀드렸던 정두영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범행수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2003년 9월 11일 전주교도소를 출소한 유영철은 13일 후인 9월 2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숙명여대 명예교수 이씨와 부인 이씨를 둔기로 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이씨 부부를 살인하고 지문이나 발자국이 묻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치밀하게 닦은 다음 현관문 잠금 장치를 한 뒤 대문으로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잭나이프를 두고 왔다는 걸 깨닫고 다시 담을 넘어 들어간 뒤 잠긴 현관문을 발로 차 문고리를 부수고 잭나이프를 찾아왔죠. 10월 9일 종로구 구기동에서 주차 관리원 고 씨의 집에 침입해 고 씨의 아내와
어머니 강 씨와 고 씨의 아들을 둔기로 34회 강타해 살해합니다. 지체장애를 갖고 있던 고 씨의 아들이 2층에서 내려오자 그의 목에 잭나이프를 들이대고 2층 복도로 끌고 올라와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린 후 두개골이 부서질 정도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는 잔인성을 보였어요. 10월 16일 강남구 삼성동에서 2층 단독주택에 침입해 69세의 여성 유 씨를 둔기로 살해했고 부부의 아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유 씨가 화장실 바닥에서 피를 잔뜩 흘린 채 의식을 잃어가면서 신음하던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같은 발자국이 안방과 거실, 화장실에서도 발견됐고 구기동 사건 족적과도 일치했어요. 이때부터 언론은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기 시작했고 경찰이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엉뚱하게 피해자 가족과 주변 인물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괴롭히고 있다며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노인이라는 점, 묵직한 둔기와 잔인한 범행수법 등을 통해 동일범의 소행일 거란 예상을 하기도 했지만 신사동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머리에 난 상처 깊이가 4-5cm 정도로 폭이 넓다는 점, 피해자 중 이 씨의 목에 2.5cm의 자상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삼성동 사건 피해자의 상처는 3cm 안팎의 일자형이고 다소 가볍고 긴 형태의 둔기에 맞은 것을 보고 살인 도구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동일범이 아닐 거란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삼성동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뒤 2003년 11월 18일 종로구 해화동의 2층 단독주택에 침입해 집주인 김 씨와 가정부 배 씨를 둔기로 살해했고 증거인멸을 위해 금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현장에 태어난 지 3개월 된 증손자가 이불에 둘러싸여 질식하기 전이었으나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어요. 피해자의 집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인근 건물 입구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 녹화된 테이프를 제출받아 분석했고 자신의 상의에 피가 튀어 이를 감추기 위해 피해자 집 옷장에 걸려있던 점퍼로 갈아입은 채 내려가는 범인의 뒷모습이 찍힌 화면을 찾아냅니다. 국과수에서 분석한 결과 범인의 키가 168cm라는 것을 알게 됐고 경찰은 CCTV 화면에 찍힌 뒷모습과 168cm의 키, 20, 30대 후반의 남자, 그리고 금강제와 캐주얼화를 신고 다니는 사람을 찾는다는 수배 전단을 전국에 배포했어요. 약 5개월 뒤인 2004년 4월 13일 밤 서울 중구 황학동의 도깨비 시장에서 비아그라와 음란 CD를 판매하는 안 씨의 동태를 살피다가 영업을 끝내고 남은 물건들을 들고 자신의 승합차 쪽으로 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갔죠.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은비법 위반, 약사법 위반으로 체포하겠다면서 피해자의 두 손목에 수갑을 채워 승합차 조수석에 태웠어요. 승합차를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가 유영철의 신분을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를 살려뒀다간 그간의 살인 행각과 경찰관 사칭한 게 드러날 것을 염려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정합니다. 수갑을 채워 저항하기 힘들었던 안 씨를 잭나이프와 해머를 이용해 수에 찌르고 수에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잭나이프로 피해자를 찌르는 과정에서 실수로 베인 오른쪽 손등에서 났던 피가 승합차 안으로 떨어진 것을 보고 승합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죠. 일단은 승합차를 운전해 자신의 오피스텔에 도착해 몸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을 닦고 옷을 갈아입은 후 다음날 새벽 1시 인천 중구 북성동 소재 3호 석유 주차장에 도착해 연쇄 폭발을 유발하기 위해 2대씩 주차된 유조 차량 사이에 승합차를 주차시켜 놓고 수갑 자국을 없애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절단해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승합차 안에 있던 신문지와 옷가지를 사체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어요. 이어 두 손목은 약 300m 떨어진 방파제 바위 틈으로 버렸죠. 뒤늦게 유족들이 겨우 시신 몇 점을 수거해 장례를 치렀어요.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사형제 중 두 형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셋째 동생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고사 일생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면서 겨우 살아가고 있죠.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연쇄살인 피해자 유족이라는 게 알려지자
알던 사람들이 모두 그를 멀리하고 떠나가면서 사회적 고립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아내 또한 자식들과 함께 아예 잠적해버렸어요. 2004년 3월부터 7월까지 마포구 신수동 오피스텔에서 1명, 마포구 노고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화방 도우미와 마사지 도우미 등 여성들을 불러들여 총 11명을 살해하고 시체를 도망냈어요. 나중에 진술에서 여성들에게 샤워를 하게 한 후 욕실로 들어가 해머로 머리를 가격해 기절시키고 나이프로 목을 자르고 시신을 토막냈고 자른 머리에 머리카락을 고무줄로 묶어 휴지거리에 매달아 놓고 피를 뺐다고 진술해 충격을 줬습니다. 토막낸 시신은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뒤 택시를 이용해 항구는 마포구 서강대학교 도서관 뒷산 등산로 나무 밑에, 10구는 서대문구 봉원사 주변 한방병원 신축공사장 주변에 안매장합니다. DNA 검사로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11명 중 단 1명과만 성관계를 맺었고 나머지는 즉시 살해하고 토막난 시신을 담았던 봉지 또한 지문이 남았을까봐 시신만 땅에 묻고 봉지는 즉시 회수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죠. 더 잔인하고 엽기적이었던 건 식인 행위까지 했다는 겁니다. 유영철은 2004년 7월 15일 특정 번호로 불러낸 마사지사들이 자꾸 실종된다는 출장 마사지 업주의 신고로 체포되었는데 당시 경찰은 유영철을 마사지사를 납치해서 지방으로 팔아넘기는 납치범 정도로 생각하고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때 유영철이 서남부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바로 나라고 진술했다가 구체적인 정황을 모르는 척 연기를 하면서 경찰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체를 숨긴 장소를 알려주겠다며 경찰서를 나서다 도망쳤는데 11시간 만에 영등포역에서 다시 체포됐죠.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당시 군인으로 치면 원스타급인 수사부장이 직접 와서 조사하자 4건의 살인을 자백합니다. 현장 검증에선 26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추후에 유영철이 다시 부인하기도 했고 정황도 맞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져 결국 최종적으로 살해된 희생자는 2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2005년 6월 9일 대법원에서 20명을 살해한 살인죄의 유죄가 인정되어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유영철이 살해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전에 상관없이 그저 그가 죽이기 쉬운 사람들이었어요. 경찰 조사 중 윤락녀처럼 보이는 여성을 주로 노렸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닌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여성의 옷차림이 강간 및 살인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잘못된 통념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기 쉬운 데다 섣불리 경찰에 신고를 못할 가능성 때문에 마사지사들을 선택했을 뿐 윤락녀처럼 보이는 여성을 노렸다는 건 변명이었죠. 초기에 저지른 범죄와 후기에 저지른 범죄의 차이가 보였는데 이는 CCTV에 자신의 뒷모습이 완벽히 잡혀 수배되자 범행이 소극적으로 변한 거였어요. 유영철은 법정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나오기 싫다고 주장하던 유영철한테 보다 못한 판사가 출석 여부는 피고인이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하자 분노한 유영철이 피고인석을 뛰어넘어 판사에게 돌진하다가 법정 경위와 교도관이 유영철을 법정 밖으로 끌고 가는 일도 있었어요. 당시 법정에 유영철이 사용했던 망치가 진열돼 있었기 때문에 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유영철은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교도관과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왔죠. 교도관의 목을 졸라서 독방에 수감된 적도 있었고 교도관을 통해 야설을 밀반입하기도 하고 닭고기를 먹을 때 제일 큰 부분이나 맛있는 부분은 자기가 먹고 남들은 몸통이나 날개를 먹게 했고 나 누군지 모르냐며 사이코라고 너 하나 죽여도 나는 어차피 사형이라며 한밤중에 난동을 부리거나 물거나 침을 뱉으려고 하고 교도관의 팔을 부러뜨리는 등 아나무인의 태도를 보였어요. 이후 구속장비를 착용시키고 흉악범을 다루는 데 도같은 교도관들이 모인 대구교도소에 이송된 뒤에는 수용 태도가 상당히 우수해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2023년 9월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었는데 전보다는 조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강호순, 그는 충남 서천군 농촌에서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고향 인근에서 초중고를 졸업했습니다.
정남규나 유영철, 온보영 같은 연쇄살인범들과는 달리 강호수는 성장 과정에서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폭력성 학대 흔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엄격하긴 했지만 이유 없이 체벌을 한 적이 없었으며 가정 형편도 시골에서는 먹고 살 만큼 살았고 가족 간의 갈등도 없었죠. 강호순의 행적 어디에서도 살인마가 될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판결문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가정폭력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소에는 조용했지만 술만 마시면 성질이 불같았다고 했죠. 하지만 당시 여성 인권이 바닥이기도 했고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탓에 이런 집안이 대다수였어서 다른 집과 비교해도 지극히 평범했다는 겁니다. 강호수는 나름 훈훈하게 생긴 얼굴이라 결혼도 여러 번 했어요. 같이 일하던 동료에게 자기는 멀쩡하게 일하면서 살긴 힘들고 여자 등치는 게 제일 쉽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죠. 동네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심각한 여성 편력으로 결혼한 상태에서도 주위에 소개팅을 주선해달라고 조르며 실제로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아내와 동거를 하면서도 다른 내연녀를 만들었고 범행 당시에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2005년 네 번째 아내와 장모 앞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든 지 얼마 안 돼 그들을 방화로 살해했고 4억에 달하는 보험금을 탔습니다. 이후 유흥업소와 정신과를 다니며 전국을 방황하는 생활을 했고 2006년 9월 7일 강원도 정선에서 출근하던 군청 여직원 23세의 윤 씨를 차량으로 유인해 납치해 차량 안에서 성폭행한 후 살해한 사건으로 강호순의 끔찍한 범행이 시작됩니다. 윤 씨를 살해하고 3개월 뒤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에서 노래방 도우미 배 씨에게 이 차를 나가자고 제안해 차에 태웠고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도로 부근에서 목 졸라 살해했어요. 그리고 비봉 IC 옆 야산에 안매장했죠. 10일 뒤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에서 노래방 도우미 박 씨를 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안산시 사시동에 위치한 야산에 안매장합니다. 이번에도 10일 정도가 지난 2007년 1월 3일 경기도 화성시 신남동 버스 정류장에서 회사원 박 씨를 차량으로 유인해 납치하고 성폭행한 뒤 살해했어요. 그리고 화성시 사마리에 위치한 야산에 안매장했죠. 3일 뒤인 1월 6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에서 노래방 도우미 김 씨를 역시 차량으로 유인해 납치하고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합니다. 이후 화성시 고모리 공터에 안매장했어요. 바로 다음날 경기도 수원시 금곡동 정류장에서 여대생 연 씨를 차량으로 유인해 납치하고 살해한 뒤 인근 하천변에 안매장했죠. 그리고 잠시 냉각기를 가졌다가 2008년 11월 9일 경기도 수원시 당수동 정류장에서 주부 김 씨를 유인해 납치해 살해합니다. 김 씨의 시신은 손가락을 자르고 안산시 성포동 인근 야산에 안매장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난 12월 19일 경기도 군포시 보건소 앞에서 여대생 안 씨를 유인해 납치했고 전에 살해당한 김 씨와 마찬가지로 살해하고 손가락을 잘라 화성시 원리에 위치한 논두렁에 안매장합니다. 2004년 무렵 경기도 남부 일대에서 여성들이 실종되는 사건들이 계속됐어요. 실종될 때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는데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실종 사건이 일어나면서 연쇄 실종이라 보도되기도 했죠. 그중 7번째로 군포에서 여대생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실종된 여대생을 살해하고 피해자 카드로 돈을 인출하려다가 덜미가 잡히자 자신의 승용차와 모친의 차량도 불에 태웠는데 오히려 의심이 증폭됐고 결국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죠. 붙잡힐 때까지만 해도 얼굴을 가리는 등 신원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비난하는 여론을 의식하고 얼마 후 공개됐어요. 강호순 사건으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호순의 신상이 공개되자마자 내 얼굴 공개돼서 이제 내 자식들은 어쩌냐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항의를 했는데요. 실상은 가족들에게 별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죠. 강호순은 경찰에 붙잡히고도 증거를 가져오라며 극구 부인했는데
CCTV에 비친 얼굴과 희생자에게서 나온 DNA 검사 결과로 범인으로 확정되면서 그간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어요. 강호순의 희생자는 방화 사건을 제외하고 8명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최소 8명이란 뜻으로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증거로 채택된 곡괭이에서 또 다른 2명의 DNA가 발견됐는데 이는 밝혀진 피해자들이나 당시 실종자들의 데이터베이스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당시 상당수의 실종자들의 DNA를 확보하지 못했던 탓에 끝내 대조에 실패했고 그 진실은 지금까지 오리무중입니다. 그리고 강호수는 개농장을 했는데 이건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생각되도록 철저하게 위장하며 살아온 듯 했죠. 그래서인지 동네 주민들 중에서는 강호순을 사위나 동생 삼고 싶을 정도로 싹싹한 성품에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증언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피해자들 눈에 잘 띄는 차량 앞좌석 쪽에 개와 찍은 사진을 놓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교활한 사람이었죠. 진짜 화가 나는 건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시베리아 허스키와 사진을 찍고 나서 허스키는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우던 수십 마리의 시베리아 허스키를 추운 겨울에 먹이도 주지 않고 동사시킨 것으로 알려졌어요. 2009년 4월 9일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고 강호순이 변호인과 상의 없이 직접 항소장을 작성해서 항소하기도 했지만 2009년 7월 31일 결국 사형이 확정되어 현재는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강호순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면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뻔뻔하게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키가 190cm가 넘는 교도관에게 끌려오는데도 피식피식 웃으면서 오고 담당 형사의 질문에 매우 성의 없게 대답하는가 하면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의 행동들이 잘했다는 식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경찰들에게 특히 능글맞는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데 여성 경찰들과는 눈을 맞춰가면서 능글능글하게 말을 이어나갔고 남성 경찰들에게는 남자로서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면서 자랑했어요. 2021년 8월 강호순이 MBC로 편지를 보냈는데 교도관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 징벌당할 위기에 놓였고 자신 옆방에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 징벌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인권 침해가 난무하고 교도관들이 불법을 저지른다고 말이죠. 결과적으로 강호순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이런 행동을 벌인 것에 대해 한 범죄 심리학자가 강호순은 머리가 좋은 편으로 그가 언론에 노출되었던 시기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저 심심하고 주목받고 싶어서였을 거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를 오래 면담한 당시 수사관계자는 그가 참회의 눈물까지는 흘렸지만 반성한 적은 없다며 단정지어 말했습니다. 정남규. 그는 전북 장수군에서 3남 4녀 중 누나 넷이 있는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홀로 남원에서 자취하면서 상업고등학교를 다녔죠.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온 가족이 인천광역시로 이사하게 되자 영진상고로 전학을 했어요. 그의 학창시절 성적은 중하위권이었고 고등학교를 마친 후 4개월간 음료 공장에 다니기도 했지만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뒀죠. 이후 방앗간에서 배달 일을 하거나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군입대를 해서 육군 하사로 만기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고는 무직 상태로 절도 등 범죄 행위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정남규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끊이지 않는 폭행과 자신을 아낀다는 동네 아저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 성희롱을 당한 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고등학교 시절엔 동급생과 선배들에게 집단 괴롭힘과 학교 폭력을 겪었죠. 고등학교 재학 중 자취방 옆에 살던 아저씨에게 2번이나 성폭행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폭력과 성폭행을 당하고 후임들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빈번했죠.
그렇게 군 전역 후 사회생활을 힘들어하며 사회에 대한 복수심으로 범죄의 늪에 빠지게 된 겁니다. 물론 이런 과거가 그의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1989년 4월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994년에는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후 1996년에는 성범죄로 징역 2년 6개월, 1999년 출소하고 나서도 바로 동일한 혐의로 징역 2년, 2002년에는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교도소에 수용된 경험이 있었어요. 다수의 전과가 있던 그의 끔찍하고 잔인한 살인 행각은 2004년부터 시작됩니다. 2004년 1월 14일 밤 9시경 버스를 타고 부천시 소사동에서 내린 후 놀이터에서 놀던 13살의 윤모군과 12살의 임모군을 칼로 위협했고 근처 춘덕산으로 데려가 성추행을 하고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했어요. 아이들의 시신은 실종 16일 만에 아이들의 집에서 3km 떨어진 춘덕산 정상 부근에서 옷이 대부분 벗겨진 채로 발견됐죠.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질 뻔했지만 정남규가 체포된 후 그의 자백으로 범행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2주가 지난 1월 30일 새벽 3시경 구로구 구로동의 한 빌라에서 원 씨를 수차례 찌르고 중상에 입혔어요. 그리고 2004년 2월 6일 오후 7시 10분경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골목길을 지나는 전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살해했죠. 이 사건은 유영철이 자백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한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가 정남규가 체포된 후 그의 자백으로 범행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전 씨를 살해하고 4일이 지난 2월 10일 오전 6시경 군포시 삼본동에서 우유배달부 손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죠. 또 3일 뒤 비슷한 시간 영등포구 신길오동 골목길에서 서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중상을 입혔어요. 그리고 2월 25일 오전 1시경 이번에는 신길 이동으로 옮겨 골목길에서 홍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중상을 입혔습니다. 정남규는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 날 오전 6시 20분경 현재 신사동인 당시 신림사동 신림시장 골목길에서 출근하는 할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오던 17살의 박모양을 골목길에서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중상을 입혔죠. 4월에는 신길 사동에서 귀가 중이던 정 씨를 수에 찔렀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고 약 2주 뒤 구로구 고척 이동에서 여대생 김 씨를 따라가 집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합니다. 그리고 5월 5일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최 씨를 따라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죠. 또 4일 뒤 동작구 보라매 공원 남문에서 귀가 중이던 김 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살해했어요. 이때 김 씨는 사망하기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피습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정남규는 잡힐까봐 두려웠던 건지 잠시 범행을 멈췄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개월 뒤였던 8월 4일 안양시 안양 6동 주택에 침입해 50대 남성 안 씨를 둔기로 내리쳐 중상을 입히면서 범행 패턴을 바꿨어요. 그리고 2005년 4월 6일 안양시 안양동 주택에 침입해 70대 여성 강 씨와 13살의 한 모양을 둔기로 내리쳐 부상을 입히고 불을 질렀죠. 2주 뒤 금천구 시흥 3동 빌라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모자를 둔기로 내리쳐 중상을 입혔어요. 2005년 5월 30일 군포시 삼분동에서 우유배달부였던 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일주일이 채 안 된 6월 4일 광명시 철산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김 씨를 둔기로 내리쳐 중상을 입힙니다. 4개월 뒤인 10월 9일 관악구 봉천 11동 장애인 주거시설에 침입해 그곳에서 자고 있던 홍 씨 등 2명을 둔기로 내리쳐 중상을 입혔죠. 그리고 10일 뒤 봉천 10동 주택에서 26살의 변 씨를 성추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남동생 변 씨를 둔기로 내리쳐 중상을 입혔고 불을 지르고 밖에서 젓가락을 문고리에 끼우고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남동생은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죠. 2006년 1월 14일 도봉구 창동 반지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는 7살 여아를 추행 및 구타하다가 김양 아버지가 인기척에 깨어나자 도주했습니다.
그로부터 4일 뒤 강북구 수유동 송씨의 집에 침입해 17살 딸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후 목 졸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질렀는데 이때 같이 있던 21살의 딸과 12살의 아들이 함께 사망했어요. 아버지 송씨는 전신 76%의 3도 화상을 입었죠. 이때 생존자 송씨를 힘들게 한 건 자식을 죽인 살인범으로 의심하는 시선들이었습니다. 정남규가 잡히기 전이어서 아버지가 용의자로 지목된 거였어요. 송씨는 이 사건으로 자식도, 어머니도, 아내도, 외모도, 건강도,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방화에 의한 재산 피해도 보상받지 못했고 1년간 입원 치료비와 수술비도 사비로 충당해야 했어요. 채무를 정리하고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고 병원비를 갚고 나자 그의 통장에 남은 돈은 600만 원이 채 안 됐죠. 정부에서는 범죄 피해 구조금 중 유족 구조금으로 2006년 당시 1,000만 원을 지급했지만 그마저 송씨 부부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그는 손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 힘든 노동도 할 수 없게 됐지만 그 누구도 책임져주는 이가 없었어요. 이 때문에 수많은 정남규의 살인사건 중 가장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2개월이 좀 지났을 무렵 정남규는 봉천 8동 단독주택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김씨 등 3자매를 둔기로 마구 내려쳐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어요. 그리고 2006년 4월 22일 영등포구 신길 6동 반지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는 24살의 남성 김씨를 둔기로 내리쳤는데 이에 깜짝 놀란 김씨가 일어나 정남규와 격투를 벌이던 중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들어와 가세해 제압하면서 경찰에 체포됩니다. 범죄 초창기에는 흉기로 골목길에 혼자 있는 여성들을 습격하는 방식이었는데 언론의 집중 보도가 이어지자 이후에는 문을 열어놓고 있는 주택가 등을 새벽 중에 침입해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뒤 방화를 저지르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몇몇 범죄를 제외하고는 사건 장소 대부분이 서울 서남부 지역 일대였어서 실제로 당시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서울 서남부 지역 연쇄살인 사건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정남규는 지리감 있는 서남부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다가 언론에 자신의 범행이 크게 보도되면 안양시와 군포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CCTV가 없는 등 보안과 치안이 취약한 곳을 범행지로 삼았고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을 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았죠. 성인 남성 피해자가 있기도 했는데 주택에 침입했을 때 성인 남성이 깨면 곧장 도주했지만 자고 있을 때는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해 그대로 범행을 이어갔어요. 2005년 10월 19일 반지하 주택에 침입해 누나를 살해하고 남동생도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 시도를 하고 방에 불을 지르고 젓가락을 구부려 문고리를 잠가버렸던 사건은 남동생이 불에 타 고통받는 모습을 1층에서 쭈그려 앉아 지켜보다가 사이렌이 울리자 그제야 도망쳤는데 그가 얼마나 잔혹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정남규가 처음 검거될 당시에는 단순한 강도 상해범으로 보고되었는데요. 하지만 몇 년간 정남규를 쫓던 권희룡 프로파일러가 그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내면서 끔찍한 연쇄살인의 진상이 드러나게 된 거죠. 체포 후 신문 과정에서 범행 후 피해자가 자신에 의해 끔찍이 살해되는 장면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꼈으며 죄책감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발언을 해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해 우울하고 답답하다며 빨리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발언하는 등 전형적인 쾌락살인범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정남규는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 아주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CCTV에 잡히지 않기 위해 지하철 몇 정거장 정도의 장거리를 도보로 이동했고 범행 현장에서 쉽게 도주하기 위해 주 3회 10km씩 달리기 연습을 하기도 했고 악력기와 역기 등으로 체력을 다지기도 했으며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 끊기 힘들다는 술과 담배까지 끊었죠. 식단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살인을 위한 몸을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정남규의 집에는 과학수사 관련 잡지만 수십 권이 있었고
체포당하기 직전까지 CSI 과학수사대 시리즈를 한 편도 빼놓지 않고 시청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죄를 전하는 기사를 스크랩하면서 수사 현황을 학습하기도 했죠. 신발 밑창을 도려내 족적을 감추려고도 했어요. 2007년 4월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사형이 확정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는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그리고 2009년 11월 21일 서울구치소에서 목을 매 사망했습니다. 정두영,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이 네 사람에게 살해당한 사람만 50명이 넘습니다. 실제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유족들까지 생각하면 피해자는 더 많을 거예요. 가족을 잃은 충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족들도 있었고 가정이 파괴된 유족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유족들도 있을 겁니다. 사망한 정남규를 제외한 세 사람은 이제 50대 중반, 적어도 30년을 감옥에서 살게 될 텐데 과연 이들이 감옥에서 소고기국을 먹을 자격이 있는지, 과일은 또 먹을 자격이 있는지 참 많은 생각이 들었고 또 답답했습니다. 군대보다 경찰서 구내식당보다 더 좋은 식단을 그들에게 주는 게 맞는 걸까요? 서울구치소만 화제가 돼서 그렇지 사실 다른 구치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빨리 사형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들을 다시금 곱씹어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고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